첫 번째 모시는 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이 모든 사태, 엔캐리 트레이드를 불러일으킨 일본의 금리 인상. 그래서 일본은행이 어제 일본 재무성부터 시작해서 그 경제대책회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일본은행 그 부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긴급회의, 어저께 있었던 긴급회의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언급에서 끝났고, 오늘 아침 이제 그 부총재 얘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하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부총재 발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힘이 실리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야기했던 총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준비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코스피의 최근 급락과 엔달러의 움직임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넓혀간 구간도 140.4에서 머물던 엔달러가 147.8까지 뛰어 오르면서 지수도 같이 뛰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단기 변수는 당연히 엔달러고, 엔달러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자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실제로 시장이 한 60포인트, 선물지수 기준으로 60포인트 급락했거든요. 380에서 320까지 거의 자유낙하를 했었는데, 그 구간에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거의 한 25,000계약 가까이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틀간 시장이 반등하면서 25,000계약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매도 포지션은 대거 청산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청산된 상황에서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아마 만기 이후에 새로운 포지션들이 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엔달러 변동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급을 움직일 수 있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들이 또 강하게 유입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부총재의 얘기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자, 일단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까지 많이 변동했는가를 살펴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에 아시아 시장의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걸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일본의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매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만도 한 8, 9% 정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대만은 연초부터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대만이 조금 약간 억울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초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두 국가가 가장 아시아 내에서 변동성이 엔화 자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엔화 강세, 일단 일본 중앙은행은 그냥 기대했던 거고, 이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문제인 거지? 일단 금융시장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타날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로에서 0.25 정도 수준으로 되돌린 거고, 다만 BOJ 총재의 발언이 0.5까지 올릴 수 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0.5가 이제 보통 리밋이라고 생각하는데 0.5가 리밋이 아니다. 그 위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엔캐리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엔캐리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부 주식시장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이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투신권이 해외에 투자한 것들, 주식 투자를 했든 채권 투자를 했든 환율 투자를 했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하게 변할 가능성은 없는데, 일본의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채권으로 롱숏을 걸어놓고 위험성이 없는 자금이니까 그거를 10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로 돈을 빌리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타난 10% 이상의 엔화 변동성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냥 마진콜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양쪽 채권 청산하면서 결국은 같이 묶여있던 그 10배 레버리지까지 같이 청산되는 바람에 전 세계 주식시장과 모든 금융시장, 비트코인까지 전부 요동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각국의 물가와 그 다음에 교육 조건을 고려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환율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걸 추가적으로 좀 맞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모두 고려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130엔대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147, 148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엔화 변동성이 아직도 열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급한 물량은 다 처분됐다. 그렇다면 뭐 지금부터 변동성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전히 갭이 벌어져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전체 전략의 핵심은 변동성을 열어두고, 그렇다면 현금을 조금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현금이 필요하고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상승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뭐 레버리지에 올라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식에 다시 분산해서 얼마든지 올라탈 수 있는데, 다시 하락하게 됐을 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파생 상품으로 미리 해지를 해둔 것이 아니라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뭐 증시가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일단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현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이 지금 뭐 0.75bp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엄청난 강세론자인데 75bp를 얘기하고 있는 거면 결국은 뭐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서 금리를 그 정도 속도로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누가 맞다를 떠나서 변동성 구간이고, 그 변동성 구간에 내가 미리를 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0.25. 근데 이게 그 진짜 0.5까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금리가 2배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본 그 관련된 경제 주체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일단 베이시스 포인트로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500bp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내리는 가운데 만약에 환율까지 변하게 되면 이들이 한 500bp 노리고 비용 빼면 한 400bp 정도 노리고 들어갔다가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딩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0.5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원래 500bp 정도 보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뭐 400, 300으로 줄어드는 건 엄청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차가 그렇게 심한데 그 0.5 이런 것 때문에 포지션을 정산할 가능성이 크게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헤지 펀드들은 레버리지를 급하게 썼기 때문에 최근 나타났던 그 변동성은 버틸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한 400bp 정도 하면은 4%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이 수익률이 3%로 드는 것도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던 그런 이 투기 세력들이 지금 도망가는 순간에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그렇게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왔는데 그 급매물을 이게 뭐지 하다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시장에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는 다 좋고 뭐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다시 뭐 위아더월드 세계는 하나 돼서 모다가 G20에서 모여갖고 세계 경제 상향시키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라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서로 뭐 치고받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정도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소위 이제 베이스 트레이딩하고 낮은 수익률을 노렸던 그런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동성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글로벌 증시의 계속 압박 요인,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인으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그 불안감만으로도 글로벌 증시, 금융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클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종료됐다라고 보고요. 2차로 오려면 이제 경기를 봐야 되겠죠. 결국은 경기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뭐 슬로우 다운으로 가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면,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이 뭐 경기 침체를 맞춘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났을 때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대응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미국이 생각보다 빠른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진까지도 일정 부분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변동성 또 한 번 남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미국 경제 자체가 슬롯 다운되는 상황 자체도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는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락에 조금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반대로 전망이 틀려서 상승으로 가게 되면 그때 다시 종목군들을 사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만약에 엔화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뭐 150엔대를 올라가면 과연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올라가는 핵심 포인트가 소위 AI를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이 가격을 띄우면서 만든 공격적인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대거 청산됐단 말이죠. 근데 다시 엔화가 올라간다고 그럼 이들이 엔화를 타고 다시 엔화 빌려서 다시 공격적으로 10배 레버리지로 투자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은 생각보다 굉장히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엔화가 올라갈 때 증시의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엔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면서 급변동으로 더 아래로 130엔대로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면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은 낮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큰 시점에서는 현금을 늘리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자꾸 따지시지 말고 지금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낮고 하락 리스크는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현금을 늘리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그래서 통신주들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좋았어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거 상관없이 일단은 현금을 늘려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시점. 전략의 이제 우선순위로 봤을 땐 현금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방어주를 일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들 종목이 좋습니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이제 한정돼 있다면, 뭐 최근에 그래도 가장 강한 게 뭐 바이오니까 그나마 뭐 바이오를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인데, 근데 만약에 AI 쪽으로 너무 올인해서 이쪽으로밖에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리밸런싱의 대상은 이런 종목을 전혀 편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일부 정도는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들 종목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꿈을 먹는 주식처럼 사서 뭐 100%, 50% 이렇게 뭐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로 보유했을 때 꾸준하게 배당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통신주보다는 뭐 신한지주나 KB금융을 중심으로 최근 순이자 마진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뭐 아시다시피 은행이 워낙 보수적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뭐 심각한 PF 문제가 터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제한된 수준의 문제가 터진다면 중소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이지 대형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도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들 종목이 이미 주가가 비싼 상황이죠. 뭐 ROE 개념에서도 그렇고 PBR 개념에서도 그렇고 ROE가 그렇게 최대로 높지도 않은데 밸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비싼 종목을 살 거냐,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살 거냐의 선택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정 시에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빠진다면 비싼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좀 뭐 비싼 건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축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 IBK 같은 경우에는 배당 굉장히 많이 주는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문제가 터지거나 중소업체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PF 관련돼서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DGB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
영역에서는 조금 지울 필요가 있다. 같은 은행주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IT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금융주로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실적을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뭐 실적이야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뭐 카카오뱅크의 최대 문제는 지금 그 정부의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를 허용해 준 이유 자체가 결국 중신용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을 늘리라는 게 핵심이었고 원래 그런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그거 하지 않고 부동산 장사하고 있다가 정부 당국에 걸리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저신용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중저신용 대출의 그 불안정성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카오뱅크가 뭐 2분기 실적은 좋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대형은행들에게는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인터넷뱅크가 뭐 생긴다든지 아니면 카카오뱅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대형은행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마련된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뱅크의 비교적 좋았던 2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다른 종목 대비해서 밸류도 너무 높은 상황이다. 이익 대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카카오뱅크의 매력은 최근에 뭐 주가가 카카오그룹 전체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점 외에는 별로 찾을 수가 없어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은행주 이제 이익의 50%를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들 발표를 했죠. 정부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은행주를 다시 봐야 할 때냐, 혹은 이제까지의 그 약점, 관치금융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제약, 뭐 이런 리스크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 네, 근데 여전히 뭐 시장 대비해서는 싸고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싸게 거래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저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크지 않은 데다가 정부의 정책은 뭐 결국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냥 일관되게 이들 종목을 꾸준하게 편입하는 연기금이나 장기 펀드들의 움직임에게 저는 뭐 긍정적인 어떤 이 플러스 알파를 정부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큰 이익을 기대하신다라기보다는 연간 뭐 5% 내외의 꾸준한 배당.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일단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5%짜리 배당만 꾸준하게 모아가도 10년 이내에 2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복리 투자를 계산한다면. 그 관점이 하나 있는 데다가 만약에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구간으로 갔을 때는 지금 그나마 고평가됐다는 KB가 0.6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시장 평균이 지금 0.9배 내외잖아요. 그러면 시장과도 여전히 30%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하락 시에 가장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지수 수익률만큼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다. 다만 종목을 가려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 대형주를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PF 관련해서 아직 계속해서 여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 요소로서 계속 경고되기도 하고 지금 관련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위험성 가진 뭐 건설 기업들 자꾸 또 부각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본 PF보다는 브릿지론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수도권보다는 지역 쪽에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든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DG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지방은행들이 것이고, 예. 근데 지방은행도 전체라기보다는 DGB 쪽, 특히 대구. 이제 대구 쪽이 상대적으로 이 아직 뭐 미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한 PF의 물량이라든지 실제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PF 쪽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지역보다는 조금 불안한 지역 쪽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중소업체,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중에서도 PF 비중이 여전히 좀 높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에 정부가 일정 부분의 그 등급을 부여해서
충당금을 쌓을 만큼 쌓아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PF가 정말 심각하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상 그 대형 업체들까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PF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너무 리스키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소업체들의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되려면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국내까지 파급되면서 국내 시장에 크게 흔들릴 만큼의 위험이 와야 아마도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IRS라든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뭐 CRS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위기 신호가 뭐 감지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환율 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 우리가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은행의 이익단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평가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시차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뭐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리스크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특히 PBR보다는 PER 측면에서는 아마도 그런 변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ROE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계적으로 올해 뭐 내려봐야 아주 많이 내려봐야 미국이 한 100bp 정도, 우리도 뭐 한 75bp 내외 정도로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그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예대 금리가 같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지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서 뭐 PER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PBR 같은 경우에 큰 변동이 나타날 개연성은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금리를 올해 내에 뭐 125bp 이상 내리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순이자 마진 훼손에 의한 강력한 뭐 이익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도 보니까 그저께는 미국의 금융주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그래도 다들 반등한 것 같긴 해요. 폭이 크진 않지만. 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밸류업과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이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괜찮은데 다만 이제 비중을 많이 담을 수는 없죠. 이게 포트폴리오 전체에 뭐 대안이 될 수도 없고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도 아닌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IT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특정 업종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은 현금을 높이는 거고 현금을 높였다가 다시 재매수를 할 때 다시 IT로 100% 가시지 말고 다른 종목군들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형은행들은 실제로 이익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도 지금 이제 살펴보시면 올해 이익이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부터 25년까지 이익이 12%씩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익 상승은 매출이 늘기 때문이 아니죠. B2B가 추가되고 있고 광고 선전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TV 봤을 때 뭐 좀 TV 보시는 분들도 잘 없겠지만 TV나 어떤 이런 동영상 봤을 때 KT 광고, 뭐 LGU 플러스 광고, SK텔레콤 광고가 정말로 넘쳐났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뭐 다른 광고들이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뭐 게임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중국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비용 통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주환원을 다시 높이기 시작하면서 KT나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익률이 뭐 8%대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도 하나의 뭐 대안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SK텔레콤이 뭐 양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도 조금 올라왔던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통신주들도 가장 싸게 클라우드와 AI를 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놀고 있는 전국에 뭐 12개 이상 깔려있는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센터를 일부 빌려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 뭐 그런 차원에서
클라우드 쪽, B2B 쪽의 매출도 좀 증가할 가능성도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형 은행주 말고 이런 통신주들도 포트폴리오의 일부 한 10% 내외 정도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주사들인데, 지주사들 쪽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올해 지금 배당 수익률을 고려해 봤을 때 그나마 HD, 현대, 뭐 GS 정도가 양호한 수익률, 롯데지주는 뭐 배당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익 자체가 그룹사 전체가 떨어지니까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뭐 GS나 HD, 현대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 기준이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계열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좀 할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포트폴리오에 주려고 나설 수 있는 회사다, 시장을 이기고 크게 오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나니 이런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의 대안으로, 리밸런싱의 대안으로 삼아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시점,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한 70% 정도가 현금이고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은 30%밖에 안 되네. 네, 저는 뭐 올해 한 6월달, 5월달부터 이미 많이 현금화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만약에 뭐 100% 주식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최소한 30에서 40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점보다도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좀 불확실한 것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빠질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증시가 폭락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증시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좋아졌을 때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중국 경제 지금 뭐 좋지 않죠? 네. 미국 경제도 슬롯다운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기준으로는 좋아질 게 없고, 그러면 유동성으로 PR을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구간에서 누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정학적 위험이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익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PR을 올릴 정도로 강력하게 주식을 살 것인가?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주식을 왜 팔았을까?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팔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주식을 팔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르니, 그게 상승 변동성이든 하락 변동성이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뭐 증시가 폭락할 것 같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뭐 하여튼 뭐 우리 시장에는 자동차가 잘 운전되기 위해서는, 운행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와 악셀이 적당하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여러 의견들 종합하시면서 자신의 기준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김종효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